라는 거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일 것이다. 그 다음에 모바일일 것이다. 모바일 기술이다. 이것 때문에 5G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대역폭이 필요한 거고요. 통신에서. 그 과정에서 그게 외부에 해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안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G 기술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5G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이야기하시는 플레이어들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애들이 쓰는 그냥 게임이라든지 뭐 동영상 컨텐츠 뭐 이런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5G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그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공된 원격 의료 또는 진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기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네.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죠. 삼성에서 계속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예요. 근데 애플이라든지 하다못해 샤오미 같은 경우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굉장히 많은 그 이슈들을 가지고 있고 제품들,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시장에 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일종의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리적인 서버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게 이제 이런 3D 프린팅, 그 다음에 블록체인. 예. 이 정보 보안, 특히 우리 그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개인의 그 생체 정보가 이용이 되고 또는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를 봤더니 뭐 말도 안 되게 그 급성장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빅데이터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도 뭐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인공지능이 중요하고 모바일에 대한 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거, 클라우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요소적으로 3D 프린팅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기술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80년대 때는 데모하느라고 이제 그냥 우리가 대학 생활이 대부분 지나갔다라고 하고요. 90년대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전공이 뭐든지 상관없이 컴퓨터하고 영어는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이오를 한다 하더라도 뭐 내가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모바일 웨어러블 물론 웨어러블이나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는 우리가 생활에서 써요. 대표적인 모바일 디바이스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잖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밴드라든지 스마트워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우리 산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그 진단이라든지 이런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특정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정말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 아이가 큰애가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중학생 때 아두이노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정말 열심히 재밌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 네가 그쪽을 전공할 건 아니지만 네가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그 아두이노 같은 것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90년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트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그 컴퓨터 언어로 교양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필수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헬스케어의 어떤 트렌드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 변천이라고 보셔도 돼요. 90년대
정도는 텔레헬스라고 그랬었어요. 원격인데 이게 원 내에서만,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니까 이헬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망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헬스가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 정도로 좀 보여져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도 나오고 그 다음에 3G 환경 이상이 되면서 유헬스케어가 2010년 이후부터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하나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부터는 스마트 헬스케어다, 뭐 디지털 헬스케어다, IT 헬스케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요. 다 이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이걸 다 포함해서 스마트 헬스케어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길래 어떤 표현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다양한 표현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환경이지만 우리는 스마트 헬스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지금 환경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봤고요. 결국은 스마트 헬스케어로 이제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개인 맞춤형이라는 거에 좀 관심을 좀 이렇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의료 산업이든 헬스케어 산업이든 뭐든지 간에는 과거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좀 관점을 가졌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대부분 다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까였다가 유헬스케어가 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만성질환자를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만성질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성질환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합니다. 일반인. 그리고 거기에는 예방 중심.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예방을 해서 그 웰리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예방 중심. 그 다음에 이제는 개인 맞춤형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를 하시든 진단을 하시든 아니면은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식품 산업에 접근을 하시든 무조건 개인 맞춤형이 지금은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웨어러블,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IoT 기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키워드하고 기술들을 통해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한번 볼게요. 관련 산업 생태계가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는 사실은 여기서만 이야기가 끝났었어요. 아주 그 1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는 그냥 여기서만 끝났죠. 모든 게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된 게 이제 요 정도. 그죠? 네.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환경에서는 이제 이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수요자는 늘 존재해야 되는 거고 수요자가 없으면 산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에 마중물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자양분을 공급하거나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결국은 그게 뭐냐면 머니죠. 돈이죠. 이 돈을 대주는 거는 정부와 이 투자자, VC 뭐 또는 엔젤, 엑셀러레이터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요자와 이 돈을 주는 사람들은 그냥 뭐 디폴트입니다.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이제 세대별로 보면은 이 제약회사라든지 의료기관들 전통적인 이 헬스케어 산업에 이제 플레이어들만 접근을 했느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하기 위한 이제 그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지금 환경에서는 결국은 키는요. 이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이 통신업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G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핵심 플레이어들은요, 이제는 이 통신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모바일 OS. 그러니까 이 단순히 모바일 OS가 아니고요. 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버려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 두 회사가 있죠.
구글하고 애플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하고 애플이 특히 구글은요 빅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을 해요. 우리가 지금 결국은 두 플랫폼 중에 하나를 쓰잖아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빅데이터를 가공해서 돈이 되는 데이터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단순히 지금 뭐 이 앱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30% 받고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빅데이터 산업에서 엄청난 이 비즈니스 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빅 머니, 베리 베리 빅 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모바일 OS에 대한 이 구글이나 애플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통신사들에 대한 이 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하고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해당하지 않는 거를 쓸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는 간접 제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거의 직접 제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간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직접이에요. 이걸 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지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라든지 거대 기업들의 솔루션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제 시장 규모를 한번 볼게요. 예, 지금 현재도 아직 추정 치료인데요. 약 한 5배 정도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글로벌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거대 시장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빅데이터하고 예, 뭐 인공지능, IoT 여기서 이제 IoT를 좀 이제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상과 증강현실 우리가 AR 그 다음에 VR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이게 펜이 아니고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좀 안 이쁘게 그려지는데요. AR하고 VR 기술이 가상 증강현실로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에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격 진료에서 더 나가면 원격 수술, 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필립스라든지 GE라든지 지멘스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들이었죠.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으로 이제 다양한 병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주요 제약사들이 있죠. 파이자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예,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뭐 바이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약회사들이 전통적인 어떤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기존 사업을 통해서 다수의 고객층을 확보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시장 내에 엄청난 유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파이자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파이자 하면 다 알아요. 네. 뭘 만드는 회사인지도 알아요. 바이엘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스피린 얘기하면 다 알아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과의 협업, M&A에 관심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이 비즈니스 플레이어들하고요. 외국 기업들의 이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술 사업화 시장하고요. 기술 이전 시장이 굉장히 외국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소재를 발굴하고 인비트로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소재 표준화를 하고 소재 발굴해서 소재 표준화하고 이 표준화된 소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유효성 평가를 해서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임상평가로 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부분 다 혼자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 기업들은요, 특히 이 뭐 지나 지멘스 또는 파이자, 존슨앤존슨, 뭐 바이엘 뭐 이런 회사들은요 다 안 해요. 스타트업들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밸리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밸리, 어떤 밸리. 외국에 보면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는 뭐 너무 많아서 뭐 우리가 다 예를 들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요.
자기네들이 소재를 발굴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소재를 발굴해서 포텐셜이 나오면 팔아요. 그 다음 회사한테. 일종의 이 가치 사슬화가 돼 있고 산업 생태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런 단계를 쭉 끌고 와서 어느 단계가 돼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쭉 모니터링을 합니다. 소재 발굴부터 해서 표준화하고 안전성 평가하고 유효성 평가는 각 단계별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드머니를 계속 끊임없이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임상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아예 그 기술을 사버리거나 회사를 사버려요. 그러니까 VC들도 중간중간에 계속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산업 생태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협업이라든지 M&A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끊임없이 현재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이요. 대부분의 이 회사들이.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회사들하고 지금 이제 또 이게 조인이 돼 있냐면 이런 회사들입니다. 네. 뭐 다 보시면 아시는 회사, 그러니까 한 번씩 다 들어보신 회사들이죠. 네. 사실은 이제는 뭐 모바일 OS는 구글하고 애플밖에 없다고 봐야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별 재미 없었잖아요. 네. 지금 삼성이 여기에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샤오미는 뭐 말도 못하게 중국 회사들이 이쪽은요. 전 세계에서 그 1위 기업들입니다. 이 중국 회사들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시겠다라고 하시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 아시죠? 구글하고 애플하고요. 예. 애플은 클로징 시스템이고요. 그 구글은 오픈 시스템입니다. 오픈 소스예요. 근데 오픈 소스의 장점은 공짜인데 단점은 내 기술도 같이 오픈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애플의 스마트워치나 삼성의 스마트워치는 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여러 개를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샤오미 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죠. 뭐 그냥 뭐 애플이나 삼성 거 한 개 살 걸로 샤오미 밴드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한 10개도 사고 20개도 사요. 예. 뭘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서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현장 테스트를 하실 때 활용하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징이 IT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똑같이 협업에 관심이 많아요. 똑같이 협업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종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바이오 업체가 아니라 IT 업체라든지 뭐 또는 더 나가면은 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문화 컨텐츠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 컨텐츠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했는데요. 가치 사슬의 변화를 보게 되면요. 뭐 이게 신약,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에 뭐 헬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냥 이거예요. 원료. 뭐 이거는 사실 저는 변화 없다고 봐요. 연구개발,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헬스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예측 진단 처방하는 것들,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는 게 네트워크 기술,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에 유전체 기술들인데요. 여기 이제 그 제가 몇 가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겁니다. 이게 개인별 최적 치료, 이 개인 맞춤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전 예방, 예방 관리 관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유전체 기술들이요. 유전체 기술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데이터량이 적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유전체 기술이야말로 진짜 빅데이터예요. 이 유전체 기술이야말로 진짜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NCBI라는 그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사이트인데요. 이게 그 이 바이오 쪽,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흔히 쓰는 그래서 아마 유광선 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마 NCBI 이용을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유전체 기술의 경우에는 데이터량이요. 메가바이트 수준이 아닙니다. 테라바이트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유전체 기술이야말로 정말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이 유전체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조상 찾기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선배도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제 몇 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병원도 안 갔대요. 신청을 했대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했더니 며칠 있으니까 그 호텔로 이 키트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강세포인가 뭐 아무튼 상피세포인가 어딘가를 이렇게 취해서 담아가지고 다시 보냈대요. 그랬더니 이메일로 이 자기 그 본인의 유전 정보를 쭉 정리를 해서 왔는데, 그게 뭐 이제 그거죠. 조상 찾기.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한국 사람이 몇 퍼센트, 일본 사람이 몇 퍼센트, 중국 사람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저도 그거는 되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무렵에 그 서비스를 시작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정말 저렴하거든요. 지금도 미국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 가면 그걸 꼭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금년에 꼭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덕분에 못 갔죠. 네, 그래서 이런 좀 핵심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셨다가 신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실 때, 예, 아이디어를 하실 때 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그 전망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망입니다. 이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향성을 봐주세요. 경향성은.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어요. 스마트워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스마트 글래스도 있습니다. 이거 구글에서 막 한참 하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또 최근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옷입니다. 옷. 네. 그 다음에 웨어러블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 분류별로 쭉 분류는 했지만은 가장 큰 성장을 보일 걸로 예측하는 거는 빨간색 바죠. 빨간색 바는 헬스케어입니다. 결국은 헬스케어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스마트 클로싱, 이것도 결국은 옷도 헬스케어와 관련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스마트 글래스는 이제 다양한 정보를, 우리 환경 정보를 받기 위한 거지만, 예. 그 다음에 이 카메라도 여기에 연동이 되지만, 근데 보시면 여기 스포츠나 액티비티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가 사실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보는 거가 워치의 본 기능이지만, 이 스마트폰하고 연동시켜서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 생체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들. 예, 요거 스포츠 액티비티도 이거와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가장 커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의료기기 산업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요. 이렇게 2014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요. 뭐 매년 늘어나는 게 크게 늘질 않았어요. 그냥 뭐 2조 2천억에서 2조 6천억, 뭐 3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그런 정도로.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거의 한 20% 이상의 성장률이었으니까요. 예. 아직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고성장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20% 수준의 성장률은요. 거대 산업 규모에서는 결코 작은 시장 성장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후에 15년, 16년, 2010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발전을 해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2020년 금년에 추정하는 건 약 14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은 먹을 게 되게 많다.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 먹을 게 되게 많을 것이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막상 들어가면은 먹을 게 별로 없더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 규모가 커지면 먹을 게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역시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것도 맞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요.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우리 같은 이제 소규모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요란한 잔치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업 생태계에 내가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틈새 시장이 어디냐라는 걸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 평가라든지 뭐 이런 그 가치 평가 프로세스로 이야기하면요. 시장 점유율을 MS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별로 재미없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힘 빠지게 해드리려고 아침부터 힘 빠지고 뭐 재미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먹을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먹을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막연한 핑크빛 환상 시장이 커지니까 나는 가면 뭐든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를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산업의 정의 이거를 제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요. 국가 R&D예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이 자리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경기 중소기업청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중기부의 다양한 이제 그 스타트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R&D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이런 카테고리들을 아셔야만 또 정리가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제가 뒀고요. 일단은 생체 신호를 측정 진단하는 분야가 있죠. 생체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활 및 보조기구입니다. 예, 이거는 어쨌든 장애가 있는 또는 노인 예, 이 표현들 때문에 저기 구설에 오르시는 분들 한 번씩 있죠. 예. 어쨌든 이런 그 늙어서든 다쳐서든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다쳐서 재활이